쓸모없는 여자,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못 낳아? 몸조리나 잘하고 너 같은 여자 감당할 수 있는 남자나 찾아봐. 애기 건강하고 작곡문도 잘 열리고 있어. 다른 건 다 있고 안심하고 출산에만 집중해. 박민서, 그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메마른 여자라며 나를 버렸다. 나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세상으로부터 배를 숨기며 조용히 떠났다. 내 인생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다시 마주쳤고 그는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10분 뒤 운명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7개월이 지난 지금도 3번의 소리. 땅, 땅, 땅. 짧은 소리였지만 그 파장은 내가 5년간 공들여 쌓아온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차갑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그날의 법정에서 내 신분은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고장난 여자로 취급받아 버려진 여자일 뿐이었다. 전 남편 이진혁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법정을 나설 때 그의 눈에는 한 점의 슬픔도 없었다. 오직 선명하게 드러나는 안도감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더럽히던 썩은 쓰레기를 막 버린 사람처럼 그의 곁에는 역겨운 승리의 미소를 지은 채 최유라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그의 전 비서이자 내 전 친구였고 이제는 그의 새로운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우리의 이혼 서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이었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진혁의 팔에 달라붙었다. 몸조리 잘해. 진혁이 그때 말했다. 감정 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였다. 네, 그 결점을 받아줄 수 있는 남자 맞나. 나처럼 아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 말은 녹슨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천천히 헤집는 것 같았다. 결점. 그는 내가 5년간 임신하지 못한 것을 결함이라고 불렀다. 정작 진혁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는 항상 내가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내가 바로 씨앗을 틔우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라고. 그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쓰디쓴 침을 삼키며 캐리어를 끌고 돌아섰다. 그 배신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 자존심은 그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나 비쌌다. 하지만 신은 참 짙게진 장난을 치셨다. 도시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헛구역질이 났고 가슴은 아팠으며 감정 기복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처음에는 이혼 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시했다. 새로운 삶을 꾸리고 진혁이 준 쥐꼬리만 한 위자료를 메우기 위해 부업을 찾느라 바빴다. 그는 유라와의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을 모아야 한다는 핑계를 댔. 그러던 어느 아침 속을 달래기 위해 생강차를 끓이다가 우연히 구급상자를 열었고 과거에 쓰다 남은 임신 테스트기 하나를 발견했다. 매달 나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던 그 물건이었다. 떨리는 손과 회의적인 마음으로 시도해봤다. 3분의 기다림, 내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이었다. 2줄.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 줄은 진짜였다. 선명하고 붉은 2줄, 임신이었다. 진혁의 아이였다.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아이. 그가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린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아이.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왜 하필 지금? 왜 그가 떠나기로 선택한 이 순간에? 왜 내가 완전히 혼자가 된 지금? 당장이라도 진혁의 집으로 달려가 이 테스트기를 그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치고 싶었다.
이것 봐. 난 불임이 아니야. 참을성 없었던 건 당신이라고. 유라가 진혁에게 아이를 안겨줄 유일한 여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창백해질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접었다. 판결 하루 전 유라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서 씨, 주제 파악 좀 해요. 진혁 씨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요. 민서 씨가 그걸 못 해주면 그냥 곱게 물러나요. 설령 임신한다 해도 진혁 씨가 민서 씨처럼 지루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신경이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했다. 아마 아이 때문에 내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유라에게 있을 것이다. 혹은 더 최악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게서 빼앗아 유라가 키우게 할지도 모른다. 내 피부치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상상을 하니 피가 끓어올랐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나는 침묵하기로 결심했다.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헐렁한 옷을 입고 옛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으며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다.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집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곧 태어날 아이의 분유값과 출산 비용을 벌기 위해 돈을 모았다. 7개월이 고독 속에서 흘렀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외로운 밤마다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는 종종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이 폭풍 속에서 태어나야 하는 죄 없는 아기에게 미안해서 엄마가 미안해, 아가. 나는 매일 밤 속삭였다. 내 곁엔 아빠가 없지만 엄마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게 해줄게. 우리 둘만으로도 괜찮아. 우린 강하니까. 오늘 밤 3층 오피스텔 창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분노한 듯 번개가 번쩍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내일 아침까지 보내야 할 로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아랫배에서 작은 폭발이 느껴졌다. 펑 하고 물풍선이 터지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와 잠옷과 소파를 적셨다. 나는 얼어붙었다. 바닥에 고이기 시작하는 양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숨이 부섰다. 아직 때가 아닌데. 의사 선생님은 2주 뒤가 예정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세상을 보고 싶어 참을성이 없나 보다. 어쩌면 엄마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고통은 곧이어 찾아왔다. 평범한 통증이 아니었다. 허리와 배를 잔인하게 움켜쥐는 경련의 파도였다. 나는 신음하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다. 아가, 조금만 참아줘. 나는 일어서려고 애쓰며 중얼거렸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나는 혼자였다. 차키를 들고 대기하는 진혁도 아기 가방을 챙기느라 부산스러운 시어머니도 없었다. 오직 나, 문 옆에 미리 싸둔 출산 가방. 그리고 내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고통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병원 주소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나는 울음을 참으며 기도했다.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이는 제가 필요해요. 그날 밤 쏟아지는 비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나는 홀로 목숨을 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향하는 그 병원에서 과거가 이 진통보다 더 끔찍한 충격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내가 탄 택시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속을 가르며 달렸다. 자동차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이며 물줄기를 닦아냈지만 앞 유리는 여전히 뿌옇게 흐렸다. 지금 내 미래처럼 나는 뒷좌석에 앉아 무늬 손잡이를 잇는 힘껏 쥐었다. 5분마다 고통의 파도가 밀려왔다. 마치 거대한 손이 내 자궁을 비틀어 짜는 것 같았다. 옥수수 알만 한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과 뒤섞였다. 손님, 괜찮으세요? 앞 좌석의 택시 기사님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중년의 아저씨였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깨끗한 자신의 차 시트에서 내가 아기를 낳을까봐 두려운 모양이었다. 아파요.
아저씨,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나는 또 다른 진통이 밀려올 때 숨을 참으며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 주세요. 네, 손님, 서두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남편분은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아저씨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 간단한 질문이 육체적인 진통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남편. 그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대답할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젖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과거의 기억들이 고장난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갔다. 그날 밤이 생각났다. 진혁이 좌절감의 벽으로 화병을 집어 던졌던 밤. 너는 쓸모없는 여자야, 민서야. 그가 소리쳤다. 나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벌써 애가 둘이야.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 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집이 무덤처럼 조용하다고. 나는 그의 발치에 주저앉아 울며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기억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해봐요, 여보. 아니면 입양이라도 해서. 내가 제안했지만 그는 내 손을 뿌리쳤다. 비싸. 내 돈은 차 할부금이랑 우리 생활비로 다 나가. 시험관 시술이 싼 줄 알아? 그리고 난 의학기술로 조작된 아이 말고 우월한 유전자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원해. 엄마가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 말고. 기능적 결함. 그 말은 지금까지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다. 보세요, 여보. 지금 그 기능적 결함이 당신의 핏줄을 낳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 없이, 당신의 돈 없이, 당신의 존재 없이. 악! 차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덜컹거릴 때 나는 비명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손님. 어이쿠, 물이 많이 찼네요. 기사 아저씨가 초조하게 외쳤다. 나는 코로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었다. 후, 매일 밤 방에서 혼자 유튜브 영상으로 배운 호흡법이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남편 없이 불룩한 배로 혼자 가기 부끄러워서 부부요가 교실 같은 건 다닐 수 없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곧 태어날 아기의 얼굴을 상상했다.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그를 닮았을까? 솔직히 아이가 진혁을 닮았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아이를 미워하게 될까봐. 하지만 그 나쁜 생각을 서둘러 지웠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이 아이는 잘못된 시간에 찾아온 혹은 어쩌면 나를 외로움에서 구해줄 가장 완벽한 시간에 찾아온 선물이다. 다 왔습니다, 손님. 저기가 로비예요. 기사님의 말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차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립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환한 불빛으로 빛나는 높은 건물은 내게 희망의 요새처럼 보였다. 나는 일부러 이 도시 최고의 병원을 선택했고 내 모든 저축을 털어 VIP 출산 패키지를 예약했다. 내 아이가 평범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진혁 없이도 내가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돈은 필요 없었다. 기사 아저씨는 서둘러 내려서 내게 문을 열어주었다. 로비 지붕이 꽤 넓었음에도 우산까지 씌워주었다. 천천히 내리세요, 손님. 휠체어 불러드릴까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네, 부탁드려요. 걸을 힘이 없어요. 내 다리는 젤리처럼 변한 것 같았다. 바지와 잠옷은 계속 흘러나오는 양수로 흠뻑 젖어 있었다. 기사님은 입구의 보안 요원에게 달려갔다. 나는 로비 기둥에 기대 숨을 골랐다. 차가운 밤바람이 뼈를 파고들어 몸이 떨렸다. 로비 벽의 큰 시계는 밤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로비는 꽤 한산했다. 안내 데스크에 몇 명의 간호사가 있었고 대기실에는 몇몇 환자 가족들이 졸고 있었다. 나는 또 다른 진통이 밀려올 때 잠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길었다. 나는 아랫배를 움켜쥐었다. 조금만 더, 아가. 곧 만나자. 내가 눈을 떴을 때 보안 요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와 있었다. 나는 힘겹게 몸을 앉혔다.
더 이상 내 체중을 지탱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혼자 오셨어요? 가족분들은요? 보안 요원이 나를 밀며 물었다. 또 그 질문이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나는 거짓말했다. 오피스텔 이웃에게, 동네 채소 가게 주인에게, 온라인 동료들에게 수백 번도 더 했던 거짓말. 아이고, 저런. 이쪽으로 오세요, 산모님. 분만실로 가기 전에 먼저 원무과에 잠시 들러야 합니다. 그가 나를 자동문 근처의 원무과 데스크로 밀었다. 우리가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에서 내 예약 정보를 찾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내 뒤에 자동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밖에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향수 냄새를 실어왔다. 머스크와 샌다루드가 섞인 향, 내가 마지막 생일 선물로 진혁에게 주었던 비싼 향수 냄새였다. 내 심장이 잠시 뽀섰다. 진통 때문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아, 자기야, 좀 천천히 가. 이 망할 하이힐 때문에 밝아졌잖아. 한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깼다. 그 목소리, 유라의 목소리였다. 나는 휠체어에서 얼어붙었다. 등이 뻣뻣해졌다.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았다. 보안요 원이어서 나를 밀고 가주길 바랐다. 하느님, 제발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과 마주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어, 자기야. 좀 참아봐. 파티 갈 때 높은 구두 신지 말라고 했잖아.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진혁의 목소리. 잠들기 전 사랑을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들렸다. 박민서 산모님. 내 앞에 원무과 직원이 큰 소리로 불렀다.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VVIP 튤립실 맞으시죠? 젠장. 직원이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내 뒤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민서? 진혁의 목소리가 망설이듯 하지만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내 불운을 저주했다. 천천히 보안 요원은 가족이 부르는 줄 알고 휠체어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단추가 풀린 멋진 정장 차림의 진혁이 나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새빨간 파티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충격으로 가득했다. 진혁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아래쪽, 내 젖은 잠옷 아래로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내 배를 향해 있었다. 너, 진혁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배를 가리켰다. 그의 얼굴은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했다. 여기서 뭐해? 배는 왜 그렇게 나왔어? 혹이야. 멍청한 질문. 양수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산부인과 병원 로비 휠체어에 앉아있는 게 뻔한데 어떤 혹이 양수를 터뜨린단 말인가? 충격에서 먼저 깨어난 것은 유라였다. 그녀가 비웃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소리. 혹은 무슨 혹이야, 자기야. 저기 봐. 다리도 붓고 얼굴도 퉁퉁 부었잖아. 임신했네, 임신. 임신. 진혁은 그 말을 마치 외국어처럼 되뇌었다. 그는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비난하는 투로 변했다. 누구랑 왔어? 내 새 남편은 어디 있는데? 그는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설마 너 사고 친 거야? 진통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이번에는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과 함께였다.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전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 아이가 그의 아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거만하게 서 있는 유라를 보고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 이제 와서 벙어리 행세야? 진혁이 소리쳤다. 대답해. 누구애야? 이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배가 그 모양이라고? 그럼 나랑 살 때 바람 피웠던 거네. 와, 대단하다, 박민서. 조신한 척 하더니 싸구려였어. 나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의 비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0분. 운명이 이 상황을 뒤집기 전까지 10분만 버티면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쓴 이 악마 앞에서의 10분은 지옥에서의 10년처럼 느껴졌다. 10분. 내가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시간은 로비 벽시계의 거만한 똑딱 소리에 맞춰 기어가듯 느리게 흘렀다. 내 앞에는 여전히 이진혁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근거 없는 분노를 참느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한편 내 자리를 빼앗은 최유라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내가 자기 명품 구두 끝에 묻은 오물이라도 되는 양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대답해. 박민서. 진혁이 다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몇몇 방문객들이 수군거리며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구애냐고? 바람 피운 거지? 어쩐지 내가 밤늦게 들어가면 피곤하다며 손도 못 대게 하더라. 다른 놈 씨를 품고 있었던 거였어. 그 비난은 너무나 악랄했다. 정작 내가 그를 거부했던 이유는 그가 술에 취해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나중에야 그게 유라의 향수였다는 걸 알았지만,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입이 굳게 닫혔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진통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자궁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됐어, 자기야. 유라가 일부러 만든 교태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녀는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다. 그냥 가자. 퀴퀴한 시장 냄새나. 우리 수준에 안 맞아. 바람나서 에벤 이혼녀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기서 구걸이나 하라지 뭐. 늑다리 스폰서가 와서 출산비 내주기만 기다리고 있겠지. 안 돼. 유라야. 진혁이 고집을 부렸다. 그의 남성적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나는 얘가 나를 속였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 거야. 지가 불임이라더니 임신을 했잖아. 그럼 자기 불륜을 덮으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나는 고통 속에서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 아이를 이 사악한 목소리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침묵 속에서 지난 7개월의 힘든 시간들이 떠올랐다. 심한 입덧으로 한밤중에 혼자 화장실로 기어가야 했던 시간들. 임산부는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기에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불룩한 배가 보이지 않도록 복대로 배를 동여매야 했던 시간들. 내가 가진 유일한 귀금속이었던 결혼 반지를 팔아 고급 비타민과 임산부용 우유를 사야 했던 기억.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위해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여기 서서 이 순결한 아이를 사생아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박민서, 귀 먹었어? 진혁이 한 걸음 다가와 내 어깨를 잡으려는 듯 손을 들었다. 휠체어를 밀어주던 보안요원이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나를 돕고 싶어 했지만 비싼 정장을 입은 진혁의 행색을 보고 기가 죽은 듯했다. 그는 그저 휠체어를 진혁의 손이 닿지 않도록 살짝 뒤로 물릴 뿐이었다. 아저씨,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어디에도 데려가지 마. 진혁이 보안요원에게 명령했다.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이 병원 원장 부를 거야. 풍기물난 환자가 편안함을 방해한다고 신고할 거라고. 진혁의 손이 내 머리카락 끝에 거의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안내 데스크 뒤쪽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다. 일반 방문객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 VVIP 엘리베이터였다.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금빛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 띵!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렸다. 진혁의 고함으로 시끄럽던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아우라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정도였다.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흠 하나 없이 깨끗한 긴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키 크고 건장한 남자. 왼쪽 가슴에는 김도현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장이라고 쓰인 금색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턱선과 매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잘생긴 남자였다. 그의 뒤에는 3명의 수간호사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2명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따라붙었다. 그들은 빠르게 걸었다. 그들의 구둣발 소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위엄있게 울려 퍼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백성처럼 자동으로 길을 비켜섰다. 김도연 원장의 눈은 빠르게 실내를 훑었고 정확히 내가 있는 곳에서 멈췄다. 진지했던 그의 얼굴은 깊은 걱정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민서야,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굵었으며 소유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길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진혁과 유라를 무시하고 내게 거의 달려오다시피 했다. 도현은 내 휠체어 옆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차갑고 떨리는 내 손을 즉시 감쌌다. 미안해 자기야, 내가 너무 늦게 내려왔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방금 전의 위험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는 실크 손수건으로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왜 내 개인 번호로 바로 전화 안 했어? 왜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연락한 거야? 많이 아프지? 나는 도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지난 7개월 동안 항상 내게 힘을 주었던 눈이었다. 도현은 내 주치의 일뿐만 아니라 어릴 적 친구였다. 내가 진혁을 선택하면서 헤어졌다가 이제는 나의 구원 천사로 돌아온 나의 첫사랑. 아파. 도현아, 양수가 터졌어. 내가 힘없이 속삭였다. 도현은 즉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뒤에 있는 간호사들을 바라볼 때 다시 단호해졌다. 이 수간호사 프레지덴셜 스위트 준비해요. 코드레드, 마취과 의사랑 신생아팀은 지금 바로 수술실에서 대기시켜요. 응급 상황 대비해서 일반 응급실 거치지 말고 원장 전용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네, 원장님. 간호사들은 일제히 신속하고 재빠르게 대답했다. 아까부터 멍하니 있던 진혁이 마침내 충격에서 깨어났다. 그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자존심은 다른 남자가 자기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모습으로 전 부인을 만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어이, 의사 양반. 진혁이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으려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 누군데 내 전 부인 몸에 손을 대? 내가 지금 이 여자랑 얘기 중이잖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 도현은 내 휠체어를 밀려던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진혁과 마주섰다. 도현의 눈빛은 차갑고 꿰뚫는 듯 했으며 살기까지 느껴졌다. 그는 진혁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진혁이 자기 흰 가운에 묻은 먼지라도 되는 것처럼. 전 부인? 도현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제가 잘못 안 것이라면 정정해 주시죠. 선생님, 이미 전 부인이라면 당신은 박민서 씨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긴 제 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제 말이 곧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제 VVIP 환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VVIP? 유라가 비웃었다. 그 웃음은 어색하게 들렸다. 망상 있으신가 봐요, 원장님? 쟤는 그냥 가난한 이혼녀예요. 방금도 택시 타고 왔다고요. VVIP는 무슨 빚을 냈거나 건강보험 제일 싼 거나 쓰겠죠. 도현은 유라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뒤에 있는 2명의 경호원에게 손가락을 까딱했다. 김 과장님, 박 부장님. 도현이 차분하게 불렀다. 이 2 사람 제압하세요. 소란을 피우고 우선 환자의 정신적 안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면 끌어내세요. 계속 소리 지르면 공공시설 내 불미스러운 행위 및 폭력 위협 혐의로 경찰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그림자만으로도 진혁은 2걸음 물러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손대지 마. 나도 법은 알아. 당신들 고소할 수 있어. 진혁은 경호원의 육중한 팔이 자기 어깨를 잡자 당황해서 소리쳤다. 내 남자 놔줘. 미친 의사 아냐. 박민서, 네가 이 의사 홀린 거지. 유라 역시 끌려나가면서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도현은 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무시했다. 그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소리는 무시해, 민서야. 숨 쉬는 거에만 집중해. 우리 곧 용감한 아기 만날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 나가자. 도현이 직접 휠체어를 잡고 아직 열려있는 금빛 VVIP 엘리베이터로 나를 밀었다. 간호사들이 우리를 둘러싸 보호벽을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힐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아주 통쾌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진혁은 경비원에게 붙잡혀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로비 전체에 구경거리가 된 창피함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반면 그의 눈은 충격,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이제 안전해. 도현이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사함 때문이었다. 10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왕처럼 대우받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혁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멈추며 우리가 병원 건물의 최상층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이그제큐티브 플로어는 조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라벤더 향이 났다. 아래층 로비의 혼란과는 달리 이곳의 분위기는 너무나 평화로웠다. 두꺼운 카펫이 우리의 발소리를 흡수했고 벽은 값비싼 추상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곳은 내가 지난 7개월 동안 숨어 지냈던 좁은 오피스텔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도현은 나를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밀고 들어갔다. 이 방은 병실이라기보다 5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가까웠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있는 넓은 거실, 양문형 냉장고가 완비된 개인 주방,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비 내리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다. 방 한가운데에는 최첨단 전동분만 침대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몇 분 만에 나는 부드러운 분홍색 일본 면 소재의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링거는 조금의 통증도 없이 내 손등에 깔끔하게 연결되었다. 태아 심음 감지기, 가낭, 내 불룩한 배에 부착되어 빠르고 강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다. 쿵쿵쿵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아기 심장박동 좋아요. 분당 145회. 자궁문은 60mm 열렸습니다. 박민서 산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60mm 열릴 때까지 참으시다니. 나를 검사한 수간호사가 감탄하며 칭찬했다. 나는 그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파서요.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현은 잠시 나갔다가 의사 가운을 짙은 파란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들어왔다. 그는 그 의료복을 입으니 더욱 멋져 보였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내 침대 옆에 앉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제 설명해봐. 도현이 요구했다.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왜 아래층에서 그 자식이 너를 모욕하게 내버려뒀어? 왜 그게 자기 아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았어? 나는 한숨을 쉬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장식된 방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권리를 주장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도현아, 만약 그가 내가 임신한 걸 알면 이 아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웠어. 아니면 더 심하게는 유라를 내 아이의 새엄마로 만들려고 할까봐. 그건 견딜 수 없어. 도현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너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어, 민서야.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는 내 아기 손톱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이미 경비팀에 2층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어. 그의 사진은 모든 경비 초소에 깊이 인물로 공유됐고, 고마워, 도현아. 넌 내게 너무 과분해. 난 그냥 평범한 환자일 뿐인데. 이렇게 호화로운 병실 비용은 감당할 수 없어. 도현은 내 입술에 검지를 대며 내 말을 막았다. 쉿.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넌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고. 넌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여자야. 그리고 비용 문제는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그는 윙크를 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고 했고, 진통 속에서도 내 뺨이 붉어졌다.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다.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의 젊은 간호사가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원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무슨 일이죠, 김 간호사? 도연이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다. 저기, 원장님, 아까 로비에서 소란 피웠던 남자분이요. 아직도 아래층 원무과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박민서 산모님의 의료 기록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남편이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대요. 도현이 비웃었다. 그래서 우리 원무과 직원이 정말 똑똑하게도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저희 시스템상 박민서 산모님은 미혼모이자 우선 주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명단에 선생님 성함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난리를 치면서 산모님 임신 주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바로 그때였다. 계속해요. 도현이 부추겼다. 원무과 직원이 의료 기록대로 솔직하게 대답했대요. 박민서 산모님은 현재 임신 39주 만삭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남자분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대요. 원장님. 간호사가 킥킥 웃었다. 제가 마침 서류 가지러 거기 있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뭘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개월수를 세는 거였겠죠. 그러다 힘이 풀렸는지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서 경비 아저씨한테 또 혼났어요. 도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거봐,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하지. 이혼 7개월, 임신 9개월, 초등학생도 그 씨앗이 판사의 망치 소리가 들리기 2개월 전에 심어졌다는 걸 알겠지. 나는 지금 진혁의 얼굴을 상상했다.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얼굴. 그는 지금껏 내가 불임이고 내가 문제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더 비옥한 다른 여자와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차나를 벌였다. 그리고 지금 사실이 그의 뺨을 세게 후려친 것이다. 나는 임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이 아이는 그의 친자식이었다.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그가 버린 아이. 그 빨갛고 촌스러운 옷 입은 여자는 반응이 어땠어요? 도현이 이 보고를 즐기는 듯 다시 물었다. 아, 그건 더 심했어요. 원장님, 간호사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그 빨간 옷 입은 여자가 오히려 그 남자분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뭘 세고 있어. 딴 놈 애가 분명하잖아. 바보같이 굴지 마. 우린 피부과 가려고 온 거지 당신 전처 뒤치다꺼리하러 온 게 아니라고 소리치면서요. 그러다 둘이 로비에서 엄청 싸웠어요. 옷 잡아당기면서 경비원들 구경거리가 됐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아리면서도 통쾌했다.
남의 고통 위에 세운 가정은 결코 견고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제 막 결혼하려 하거나 어쩌면 이미 혼인신고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벌써 공공장소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서로 잡아먹게 내버려 둬. 도현이 차갑게 말했다. 김 간호사, 절대 2층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계속 소란 피우면 진짜로 경찰 부르고, 네. 원장님, 간호사가 방을 나갔다. 나는 다시 한번 격렬한 진통을 느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 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파, 도현아. 도현이 즉시 긴장했다. 그는 CTG 모니터를 확인했다. 좋아, 진통이 더 강해지고 있어. 자궁문이 더 열렸을 거야. 민서야, 내 말 들어. 넌 여기서 안전해. 아기한테만 집중해. 로비에 있는 그 멍청한 남자는 잊어버려. 그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내 미래는 바로 여기, 내 뱃속에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렀다. 이 방음벽 너머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아마도 진혁이 후회로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분명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불임이라고 비난했던 순간. 나를 이혼하는 대신 안아주었어야 했던 순간. 도현아, 나는 가쁜 숨 사이로 그를 불렀다. 응, 민서야. 나중에 내 아이가 태어나면 네가 이름을 불러줄래.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자기를 버린 아빠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내 이마에 존경과 애정이 담긴 키스를 했다. 내가 몇 년간 진혁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키스였다.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 될 거야. 민서야, 네가 허락한다면 내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 말은 내게 천연 마취제와 같았다. 출산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진혁의 마음속 폭풍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 이 방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내가 실패한 여자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낳을 준비가. 시간은 이 프레지덴셜 스위트 분만실 안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오직 고통과 땀,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 사투만이 존재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진통은 쉴 새 없이 밀려왔다. 점점 더 간격이 좁아지고 인정사정 없이 내 허리와 배를 강타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나올 길을 만들기 위해 내 뼈가 하나씩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숨 깊게 들이마셔, 민서야.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좋아. 그렇게 김도연 원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고 고통의 폭풍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의 손은 단 한순간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왼손으로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손을 으스러져라 쥐었다. 아마 내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을지도 모른다. 아파, 도현아. 못 참겠어. 죽을 것 같아.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음했다. 넌 강해. 민서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네가 가장 강해. 지금 누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는지 기억해. 내 아기야. 아기도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싸우고 있어.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도현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시원한 물티슈로 내 얼굴을 흠뻑 적신 땀을 닦아주었다. 내 주위의 간호사들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며 집중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편안함을 위해 방의 조명은 약간 어두워졌다. 자궁문 다 열렸습니다, 원장님. 침대 발치에 서 있던 수간호사가 보고했다.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머리숱이 많네요. 그 보고를 듣자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머리숱이 많다고. 내 아기가 바로 저기에 있었다. 지난 7개월 동안 조용히 숨어 지냈던 아이. 태어나 숨쉬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 좋아, 민서야.
내 신호에 맞춰서 힘주는 거야. 도현이 자리를 옮겼다. 이제 그는 분만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 의료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나를 믿게 만드는 리더십이 뿜어져 나왔다. 진통이 다시 오면 배에 힘을 모아. 턱은 가슴에 붙이고 눈은 배를 보면서 있는 힘껏 힘을 줘. 목으로 소리내지 말고 아주 변비가 심할 때처럼 아래로 밀어내는 거야. 준비됐지.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됐어. 1분 뒤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마치 내 몸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았다. 지금이야, 민서야. 힘줘. 도현이 명령했다. 나는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짰다. 나는 길게 힘을 주며 모든 고통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하나의 거대한 밀어냄에 쏟아부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목에 핏줄이 붉어졌다. 좋아. 조금만 더. 머리가 거의 다 나왔어. 다시 숨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나는 또다시 힘을 주었다. 땀이 환자복을 흠뻑 적셨다. 아래쪽이 찢어질 듯 아프고 뜨거웠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오직 내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진혁에게, 유라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내 자궁이 멀쩡하다는 것을, 내가 온전한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한 번만 더, 자기야, 어깨가 나올 수 있게 가장 강하게 한 번만 더. 우리의 용사를 위해서 도연이 응원하며 외쳤다. 나는 참았던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었다. 나를 얕보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것을 연료로 삼았다. 쑥. 갑자기 엄청난 압박감이 사라졌다. 몸이 순식간에 가벼워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소리가 방의 정적을 깼다. 응애, 응애, 응애. 그 울음소리, 우렁차고 강하며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 생명의 울음소리. 내 눈물이 땀과 뒤섞여 터져 나왔다. 나는 흐느껴 울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저건 내 아기 목소리였다. 진혁과의 5년 결혼 생활 동안 헛된 망상으로만 존재했던 목소리. 내가 이혼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감수하게 만든 그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는 현실이 되어 이 VVIP 병실의 모든 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완벽해요. 남자 아기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부족한 것 하나 없습니다.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직 붉고 피로 얼룩진 작은 아기를 높이 드러내게 보여주었다. 내 흐릿한 눈으로 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몸을 꿈틀거리며 세상을 향해 주먹질하듯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도현은 탱거루 케어를 위해 아기를 내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아기의 따뜻하고 축축한 피부가 내 가슴 피부에 닿았다. 그 느낌은 마법 같았다. 그 순간 출산의 모든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직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는 사랑만이 가득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고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는 진혁을 너무나 닮았다. 오똑한 콧날, 얇은 입술, 심지어 짙은 검은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 복사판이었다. 진혁의 유전자는 이 아기의 외모를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마치 신이 이 죄 없는 얼굴을 통해 진혁을 꾸짖으려는 의도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기가 부은 눈을 천천히 떴을 때 나는 거기서 나 자신을 보았다. 그 눈, 부드럽고 동그란 눈, 내 눈이었다. 안녕, 아가야. 안녕, 내 아들. 나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며 피와 양수 냄새가 나는 아기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다. 어서 와. 엄마가 미안해. 우리 둘이서 싸워야 했어. 정말 잘생겼다, 민서야. 엄마처럼. 도연이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지으며 칭찬했다. 그는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름은 뭐야? 나는 큰 유리 창밖을 보았다. 밖에 폭풍우는 잦아들고 부슬비만 내리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는 황금빛 한 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가 곧 뜰 것이었다. 새벽이.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름은 새벽이야. 내 인생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찾아온 빛이니까. 새벽 멋진 이름이네. 도현이 칭찬했다. 이제 내 약속을 지킬게. 도현은 새벽이의 오른쪽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는 감미롭고 경건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가야, 내 이름은 새벽이야. 김새벽. 새벽아,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건강하고 용감하게 자라렴. 아빠가, 엄마가, 온 세상이 널 사랑한단다. 도현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다. 내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다. 원래는 진혁이 해야 할 일이었다. 원래는 아버지가 이 아이의 귓가에 처음으로 세상의 축복을 속삭여 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존심과 욕망을 위해 아이를 버렸다. 그리고 여기 아무 관계도 아닌 다른 남자가 진심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아까까지 크게 울던 새벽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서서히 진정했다. 마치 알아듣는 듯 편안해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깨졌다. 도현이 축복의 말을 끝내는 순간 우리 스위트룸 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남자의 고함 소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아기 소리가 들렸어. 내 아들이야. 그 목소리, 진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로비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온 모양이었다. 방금 진정되었던 내 심장이 공포로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새벽이를 꽉 껴안았다. 내 보호 본능이 불타올랐다. 그가 밖에 있어 내가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도현은 몸을 일으켰다. 아기에게 축복을 빌어주던 부드러운 얼굴은 이제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그는 의료용 장갑을 벗어 의료 폐기물 통에 거칠게 던졌다. 수간호사님, 민서 씨와 아기 잘 지켜주세요. 안에서 문 잠그고 저 말고는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마세요. 도현이 간호사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네, 원장님. 도현은 나를 보며 안심시키는 고갯짓을 했다. 여기 있어. 새벽이랑 좋은 시간 보내. 문 앞에 쓰레기는 내가 처리할게. 도현은 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고 우리 둘을 위한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문이 열리고 도현은 밖으로 나가자마자 등 뒤로 문을 단단히 닫았다. 그는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마치 죄인을 심판할 준비가 된 지옥의 문지기처럼 보였다. VVIP 복도의 광경은 꽤나 혼란스러웠다.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진혁을 제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비싼 정장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깔끔하던 머리는 엉망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좌절의 눈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진혁의 뒤에는 유라가 명품 가방을 든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태어난 아기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히스테릭한 진혁의 행동으로 창피를 당한 것에 화가 난 듯 보였다. 나 들어가야 돼.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진혁이 경호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붙잡아. 도현이 차갑게 명령했다. 도현이 나오자 진혁은 잠시 발버둥을 멈췄다. 그의 눈이 도현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숨이 가빴다. 원장, 비켜. 저 안에 내 전 부인이 있지? 방금 애 낳았지? 남자 아기 소리가 들렸어. 내 아들이야. 내가 아빠라고. 도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현미경 아래의 박테리아 표본을 보듯 무표정하게 진혁을 쳐다보았다. 아빠?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제가 알기로 아내 환자는 의학적 사유로 이혼한 미혼모입니다만. 모르는 척하지 마, 이 자식아. 진혁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현의 얼굴을 가리켰다. 민서는 이혼하고 7개월 만에 애를 낳았어. 그건 분명 내 아들이야. 우린 5년 동안 부부였어. 내가 개주기를 알아. 그렇게 빨리 바람 피울 애가 아니야.
내 핏줄이라고. 아, 도현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인정하시는군요. 법정에서는 신성한 법전 앞에서 박민서 씨가 불임이고 그녀의 자궁이 메마르고 쓸모없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로 이혼하신 거 아니었나요? 진혁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걘 임신할 수 있었어. 내가 걔랑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잘못 이혼했어. 잘못 생각했다고요? 도현이 비웃었다. 그 웃음은 날카롭고 찌르는 듯 했다. 당신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멍청하고 사악한 겁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검사해 보지 않았어요. 무작정 아내를 비난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 그녀가 9개월 동안 혼자 버티고 사생아를 임신했다는 오명을 견디고 혼자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나니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요? 내가 아빠야. 내 피가 저 아이 몸에 흐르고 있다고 진혁이 다시 소리쳤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절망적으로 들렸다. 내가 아이 이름을 불러줄 권리가 있어. 내가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있다고. 내 아들을 보고 싶어. 비켜. 진혁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도현은 차분하게 한 손으로 진혁의 가슴을 막았다. 도현의 손길은 너무나 강해서 진혁은 뒤로 비틀거렸다. 당신은 늦었어. 도현이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는 이미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고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리고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서와 그 아이에게 당신은 7개월 전부터 죽은 사람이니까. 진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넌 그럴 권리 없어. 민서야, 나와봐. 자기야, 그만 좀 해. 창피해 죽겠네. 유라가 갑자기 끼어들어 진혁의 정장 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뭐 하는 거야? 저 이혼녀한테 빌빌대면서? 걔는 사생아라고. 설령 당신의 애라 해도. 그래서 뭐? 우리 곧 결혼할 거잖아. 저 냄새나는 갓난애 때문에 우리 결혼 깰 거야? 진혁이 유라를 쏘아보았다. 유라야, 넌 몰라. 걘 아들이라고. 내 후계자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원했는데 민서가 내게 아들을 낳아줬다고. 난 걔를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진혁의 뺨에 손자국이 남았다. 유라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뺨을 때린 것이다. 미쳤어, 정말?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럼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거야? 애 하나 낳았다고 저 촌스러운 박민서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그럼 난 뭔데? 난 그냥 도피처였어? 그런 게 아니야, 유라야. 진혁이 붉어진 뺨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난 아이가 갖고 싶어. 너도 나한테 애 낳아줄 수 있잖아. 잘 들어, 자기야. 유라가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는 건 당신이 능력 있고 잘 나가니까 그런 거야. 난 애 낳기 싫어. 애 낳으면 몸매 망가지고 가슴 처지고 귀찮잖아. 난 애 돌보는 거 질색이야. 내가 박민서처럼 배불뚝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꿈 깨. 정적이 흘렀다. 유라의 고백은 독가스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진혁은 입을 벌린 채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라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진혁이 더듬거렸다. 넌 애를 낳기 싫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건 당신이 박민서랑 이혼하게 만들려고 한 말이지. 유라가 죄책감 없이 쏘아붙였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게 하려고. 거짓말이었어. 난 애들 시끄럽고 냄새나서 싫어. 진혁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이까지 낳아줄 수 있는 아내를, 알고 보니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여자 때문에 버린 것이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날카로운 자갈 한 줌을 쥔 것이었다.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덮쳐 익사시키는 쓰나미 같았다. 그는 즉시 굳게 닫힌 민서의 병실 문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 안에는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방금 태어난 자신의 핏줄,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밖에 있었다. 방금 자신의 속임수를 고백한 이기적인 여자와 함께 갇혀 있었다. 진혁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민서야. 그는 전 부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미안해.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후회해. 도연은 그 비참한 광경을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쳐다보았다. 이진혁 씨, 후회는 항상 마지막에 찾아오는 법이죠. 처음에 찾아오는 건 접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 병원에서 나가주시죠. 제가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당신들 둘 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도연은 경호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팀장님, 이 사람들 쫓아내고 얼굴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주차장까지도 절대 이 건물에 발 못 들이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두 경호원이 축 늘어진 진혁을 마치 쌀가마니처럼 들어올렸다. 진혁은 여전히 힘없이 버둥거리며 눈은 계속 민서의 병실 문을 향해 있었다. 내 아들, 민서야, 새벽아. 유라는 짜증스럽게 발을 구르더니 끌려가는 진혁을 본체만체하고 먼저 걸어가 버렸다. 찌질한 남자 같으니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스폰서나 찾을걸. 도현은 진혁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고 약간 구겨진 의사 가운을 정리했다. 그는 스위트룸 문을 돌아보았다. 문 뒤에는 그가 지켜야 할 두 생명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진혁은 분명 다시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도연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한 다시는 저 쓰레기 같은 남자 때문에 민서가 눈물 흘리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도현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는 민서가 평화로운 얼굴로 새벽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밖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서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미소 지었다. 끝났어.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응, 끝났어. 도현이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고 대답했다. 잔인한 바깥 세상을 그들의 작은 행복으로부터 영원히 차단하듯 그들은 갔어. 너랑 새벽이는 이제 안전해. 마음속으로 민서는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진혁의 절규 유라의 고백.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이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오직 안도감만이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와 새벽이는 잘못된 가족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그 끔찍했던 폭풍우 치던 병원의 밤으로부터 1년 365일이 흘렀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는 힘이 있었다. 비록 그 흉터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버텨냈는지를 상기시키는 기억으로 남겠지만 오늘 아침 내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산 새 집의 뒷마당은 누군가에게 받은 집이 아닌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늘색과 흰색 풍선들이 울타리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다. 두 그루의 망고나무 사이에는 새벽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늠름하게 걸려 있었다. 갓 구운 케이크와 숯불에 구워지는 닭꼬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는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여서 나는 테라스에 서서 내 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눈물 속에서 태어났던 내 작은 아들은 이제 앙증맞은 비틀거림으로 아장아장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체크무늬 플란넬 셔츠와 미니 청바지를 입고 있어 마치 늠름한 작은 신사처럼 보였다. 짙은 검은 머리카락은 옆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겨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닮은 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하지만 새벽이가 웃을 때마다 그의 눈은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꼭 내 눈처럼 신은 공평했다. 그가
이 모습을 나눠주어 내가 내 아들의 얼굴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게 하셨다. 민서야, 계속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주인공 오기 전에 케이크 잘라야지. 따뜻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김도현 원장 아니지. 이제는 도현 씨라고 부르는 이 종이 접시 더미를 들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늘 자랑스러운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폴로 셔츠와 치노 팬츠를 입었고 소매 사이로 새벽이를 자주 안아주어 다져진 근육이 드러났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가 몇 배는 더 멋져 보였다. 누가 멍하니 있대요? 그냥 풍선이 좀 부족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웃으며 둘러댔다. 도현이 상쾌하게 웃었다. 그는 접시들을 뷔페 테이블에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내 허리를 감쌌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자기야, 이건 1살짜리 아이 생일 파티지, 동네 축제가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 저기 봐, 새벽이 엄청 신났잖아. 우리는 함께 마당 한가운데를 바라보았다. 새벽이는 토끼탈을 쓴 광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향해 힘껏 달려왔다. 아빠! 아빠! 새벽이가 특유의 혀 짧은 소리로 외쳤다. 그는 내게 달려오지 않고 도연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도연은 즉시 무릎을 꿇고 양팔을 활짝 벌렸다. 합! 아빠의 용사 잡혔다. 도현이 통통한 새벽이의 몸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다. 새벽이는 침을 흘리며 깔깔 웃었다. 아빠, 비행기, 비행기. 새벽이가 졸랐다. 알겠습니다, 캡틴. 새벽이 비행기 이륙 준비 완료. 나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동안 도현은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새벽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새벽이가 이가 나면서 열이 났을 때 밤을 새운 것도 그였고 내가 디자인 마감에 쫓길 때 새벽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것도 그였다. 새벽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그였다. 그는 진혁이 채웠어야 할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도현은 새벽이를 자신의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했다.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택배기사가 열린 집 대문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파티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경비원은 낡은 신문지로 포장된 중간 크기의 선물 상자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사모님, 택배가 왔습니다. 온라인 배달 기사라고 하는데 보내는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새벽에게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경비원이 보고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도연은 새벽이를 내려놓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자를 쳐다보았다. 내가 열어볼게. 그가 보호하듯 말했다. 우리는 상자를 들고 테라스의 조용한 구석으로 갔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찢었다. 안에는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있었다. 중고품이거나 시장에서 떨이로 산 물건 같았다. 그리고 낡고 구겨진 흰색 봉투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열 때 손이 약간 떨렸다. 안에는 노트에서 거칠게 찢어낸 종이에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악필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내 아들 새벽이에게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아들아. 아빠가 싸구려 장난감밖에 못 줘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 아빠 사업이 망했단다. 사실은 유라 이모가 저지른 횡령 사건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 민서야, 만약 네가 이걸 읽는다면 제발 새벽이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보고 싶어. 나 지금 혼자야. 유라는 3개월 전에 나를 떠났어. 내 남은 저축이랑 차까지 훔쳐서 도망갔어. 나 지금 터미널 뒤편의 좁은 고시원에서 살아. 몸도 아프고 민서야. 나 후회해. 하늘의 맹세코. 정말 후회해. 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봤어. 그 의사랑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새벽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나였어야 했는데. 제발, 민서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내 집에서 하인 노릇이라도 할 테니 내 아들 곁에만 있게 해줘. 죄 많은 아빠가. 진혁, 나는 그 편지를 2번 읽었다. 내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폭발하는 분노는 없었다. 오직 연민만이 있었다. 불쌍한 진혁, 한때 비싼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내 자궁을 메마른 땅이라 모욕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좁은 고시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그가 완벽하다고 여겼던 아내에게 버림받고 거지처럼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업보는 너무나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그가 완벽하다고 선택했던 여자, 유라는 그의 인생을 뼈까지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 그 사람한테서 온 거야? 도현이 내 손에 들린 편지를 힐끗 보며 무덤덤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게 해달래. 자기는 망했다고. 유라가 자기 재산 들고 도망갔대. 도현이 작게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기회를 줄 거야? 나는 도현을 바라보다가 얼굴에 초콜릿 크림을 잔뜩 묻힌 채 생일 케이크를 먹고 있는 새벽이를 보았다. 기회?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기회는 17개월 전 가정법원에서 그가 스스로 걷어찼어요. 그는 새벽이의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지나간 정자 기증자일 뿐이죠. 나는 그 편지를 작은 종이 공처럼 구겼다. 경비 아저씨, 내가 불렀다. 경비 아저씨가 서둘러 다가왔다. 네, 사모님, 이 장난감은 앞쪽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기부하지 마시고요. 더러워서 세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편지는 태워버리세요. 내가 차분하게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비 아저씨가 떠난 후 도현이 내 손을 잡았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독이 든 과거가 내 아이의 행복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벽이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아빠는 필요 없어요. 새벽이에게는 기댈 곳이 되어줄 아빠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아빠는 당신이에요, 도연 씨. 도연의 눈이 커졌다. 숨길 수 없는 행복의 빛이 그 안에 있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작은 빨간 벨벳 상자를 꺼냈다. 민서야, 사실 이건 오늘 밤 촛불 저녁 식사 때 주려고 했는데 지금이 딱 맞는 순간인 것 같아. 도현이 긴장하며 말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평소 차분하던 태도는 갑자기 고등학생처럼 어색해졌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안에서 반짝였다. 박민서, 문제없는 인생을 약속할 순 없어. 그건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약속할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새벽이의 법적인 아빠가 되고 싶어.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도현 씨, 알잖아요. 저는 애 딸린이 혼녀예요. 부족한 게 많다고요. 그리고 나는 일에 미친 노총각이지. 도현이 웃으며 말을 잘랐다. 우리 서로 쌤쌤이야. 네, 네. 그럴게요.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현이 내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딱 맞았다. 그가 나를 꼭 껴안았고 우리가 껴안는 것을 본 새벽이가 달려와 우리 다리에 매달리며 안아달라고 졸랐다. 우리는 파티 중간에 참석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셋이서 껴안았다. 하지만 그 기쁨 뒤편으로 내 눈꼬리에 무언가가 잡혔다. 울타리 밖 길 건너편에 범퍼가 찌그러진 낡은 세단 한 대가 멀찌감치 주차되어 있었다. 창문은 어두웠지만 약간 내려져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한 쌍의 눈이 보였다. 누탄 눈, 덥수룩한 수염으로 야윈 얼굴, 그리고 공허한 시선, 진혁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버렸던 전 부인이 이제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다른 남자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을, 자신의 친아들이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마땅히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지상의 천국이 이제 그에게 영원히 굳게 닫혔다는 것을 나는 그 차를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상관없었다. 나는 새벽이를 들어올려 그의 통통한 뺨에 입을 맞췄다. 이것 봐, 아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새벽이는 케이크를 가리키며 즐겁게 제잘거렸다. 낡은 세단은 거친 소리를 내며 시동을 걸더니 길거리에 먼지를 남기고 천천히 사라졌다.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후회를 싣고서 진혁은 남은 평생을 결코 만질 수 없는 우리 행복의 그림자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새벽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내 지난 과거를 마감하는 한 문장이었다. 넌 아빠를 잃은 게 아니야, 아가. 넌 널 가질 자격이 없는 아빠로부터 구해진 거란다. 그리고 오늘 하느님께서 훨씬 더 좋은 분으로 바꿔주셨어. 태양은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마침내 무지개가 떴다.